네, 두 번째 시간은 스탁 이슈 시간입니다. 유지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투자 피해액만 1조 6천억 원입니다. 네. 네, 라임 자산운용의 투자금을 비롯해서 총 1,0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지금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결심 공판이 나왔습니다. 검찰에서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구형을 했을까요? 네,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40년과 774억 3,54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횡령, 뇌물공여, 도피, 도주 등의 혐의가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 경제적 피해에 대해선 전혀 배상하지 않았던 김 전 회장이 이 자신이 형사적 책임을 짊어져야 하자 지난해 11월 11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며 일말의 반성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 상황은 안중에도 없으며 오직 자신의 범죄 상황을 외면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검찰에서는 징역 40년을 구형을 했군요. 네, 맞습니다. 자, 이런 검찰의 입장에 대해서 김봉현 전 회장 측에서는 어떤 또 입장이 나왔을까요? 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 측은 이 보석 중 도주한 점을 뉘우치면서도 이 검찰에서 주장한 것처럼 중국 밀항을 계획하고 사전에 책임을 회피해 계획적으로 도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피해를 변제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 이 시간을 벌어야겠다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이 자신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앞서서 전자발찌까지 끊고 도주를 네, 했었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김 전 회장이 이렇게 도주하고 그 재판에 불출석을 하면서 판결이 상당히 미뤄졌습니다. 네. 몇 번이나 미뤄진 건가요? 네, 이 김 전 회장의 도주와 불출석으로 인해서 무려 결심 공판이 네 차례나 미뤄졌었는데요. 네. 당초 김 전 회장은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 2020년에 한 차례 도망쳤다가 붙잡혀 구속 기소됐었습니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1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팔당대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달아났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3시 57분경 이 경기도 화성시 소대 아파트에서 은신하고 있던 이 김 전 회장을 검거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이 선고 공판은 오늘 2월 9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재판부는 내달 2일 이 구속영장이 만료될 예정이라 이 구속영장 신문도 이날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김 전 회장과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람이 있었죠. 네. 바로 비상장 주식회사 대표이사인데 이에 대한 결심 공판도 이날 함께 나왔다고요. 네, 검찰의 최종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이 대표이사에 대해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검찰은 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약하나 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A씨 측은 이 지시에 따랐을 뿐 회사 돈을 가로채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스타트업의 투자 시장이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약 8조 원에 달했던 투자 규모가 하반기에는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자, 유 기자,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스타트업 투자액이 10조 8,625억 원이라는 잠정 집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상반기만 하더라도 월 평균 1조 원씩 투자받으며 7조 874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왔지만 하반기에는 3조 7,751억 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2021년 하반기 이 7조 2,989억 원과 비교해도 48.2% 급감했습니다. 이 기대를 모았던 유니콘 기업이 상장을 철회하든가 하면 또 인력 절반을 감축하는 대규모 구조조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스타트업의 투자 규모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스타트업의 인수합병은 반대로 늘어났어요. 네, 맞습니다. 이 스타트업의 인수합병은 하반기에 67건으로 이 상반기 56건 대비 많았습니다. 이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이 글로벌 투자 시장이 경색되자 이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주로 동종업계에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스타트업끼리의 인수합병이 두드러졌습니다. 지난달 서빙 로봇 스타트업 VD 컴퍼니는 이 클라우드 기반 통합 매장 관리 솔루션 스타트업 페이크럭스 컴퍼니의 지분 100%를 인수했습니다. 이 서빙 로봇을 넘어 이 외식업 통합 플랫폼 업체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 전략의 일환인데요. 같은 달 미용실 고객 관리 프로그램 뷰카프로를 운영하는 한국 미용 데이터는 이 미용인 구인구직 플랫폼 업체 루키를 인수했습니다.
이 간병인 매칭 플랫폼 케어네이션도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 전문업체 어르신 세상의 지분을 100% 자회사로 인수했습니다. 네, 투자할 바에 뭐 아예 인수를 네, 해버리겠다 맞습니다. 이런 뭐 전략인 것 같은데, 자, 그야말로 투자 시장이 혹한기입니다. 역시 IPO 시장도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됐을 것 같아요. 얼마나 줄었을까요? 네, 작년 기업 공개 이 IPO는 모두 5건이었는데요. 특히 지난해엔 상장을 계획했다가 철회하거나 연기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코스피 상장 철회서를 부인해오던 이 마켓컬리의 운영사 컬리는 지난 4일 상장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칼바람도 불어닥치고 있는데요. 네. 수산물 당일 배송업체 오늘회 운영사 오늘식탁은 지난해 8월 전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하고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2021년 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2천억 원을 투자해 주목받은 이 인공지능 교육 솔루션 스타트업 루이즈는 지난해 9월 돌연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물류 스타트업 두엔즈도 지난 10월 개발자를 포함해 직원 절반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습니다. 또한 이 축산 유통 플랫폼 정육각은 지난달 초 본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을 통보했습니다. 네, 그 사이에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이 상당히 많았군요. 네. 그야말로 칼바람이 불고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상황인데, 올해 상황도 이렇게 혹한기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라고요. 네, 올해 상황도 녹록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와 오픈 서베이가 이 지난달 말 발간한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를 보면 이 스타트업 창업자 77.5%가 1년 뒤에도 현재 수준의 불황이 이어지거나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커리어테크 스타트업 퍼블리가 이 개발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개발자의 83%는 올해도 스타트업 혹한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최양집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이 스타트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 비용 절감과 수익 모델 변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라며 스타트업들이 체력을 키우고 정부가 이를 충분히 지원해야만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참 이런 한겨울 같은 그 스타트업의 상황이 국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투자 빙하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하는데, 글로벌 벤처 투자액도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투자 빙하기의 영향으로 이 글로벌 벤처 투자액이 전년보다 35% 줄었습니다. 16일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벤처 투자 규모는 4,151달러, 한국 돈 약 513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글로벌 벤처 붐이 일었던 2021년 6,384억 달러보다 35%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등 이 대외 환경에 몰린 악재가 이 글로벌 벤처 투자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난해 1분기만 해도 이 벤처 투자액은 1,504억 달러로 하락세를 이어가는 듯 했지만요. 2분기에는 급격하게 꺾였습니다. 특히 4분기만 놓고 보면 이 펀딩 금액은 659억 달러로 한국 돈 약 81조 원인데요. 이 2020년도 2분기 597억 달러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투자 한 건당 평균 금액도 2021년보다 32% 가까이 줄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냉혹한 투자 혹한기에도 신선식품업체 오아시스가 코스닥 상장에 나서겠다고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자, 유 기자, 기업 가치 규모하고 희망 복목가가 어떻게 될까요? 네, 오아시스는 이 퀄리 등 주요 기업의 IPO가 줄줄이 철회되는 가운데 이 완주 의지를 강하게 보이며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10일 오아시스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 신고서에 따르면 희망 공모가를 3,500원에서 39,5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희망 공모가 상단으로 확정이 될 경우 상장 기업 가치는 1조 2,535억 원 규모입니다. 하단이면 9,679억 원 정도가 됩니다. 오아시스는 이번 상장으로 1,597억에서 2,068억 원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나온 희망 공모가가 35,000원에서 39,500원 네, 정도로 맞습니다. 지금 제시를 했는데, 오아시스가 이렇게 희망 공모가와 기업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적용했을까요? 네, 이들은 매출액 대비 기업 가치 비율 방식을 적용해 이 기업 가치를 산출했습니다. 쿠팡 역시 지난 2021년 미국 나스닥 상장 당시 이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누는 주가 매출 비율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네. 이 비교 그룹으로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메르카도 리브레, C, 쿠팡, SC 등 4개 기업을 골랐습니다. 이 비교 그룹의 평균 EV 세일즈 배수는 3.77배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아시스는 현재 국내에서 오아시스의 경쟁사로 분류되는 쿠팡, 컬리, SSG닷컴의 경우 이 한국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 동일 업종 분류에 속한 기업 중 상장사는 3곳 정도에 불과해 적절한 비교 기업 선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국 거래소가 인정하는 적격 해외 증권시장 상장회사를 추가 모집단으로 선정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책정한 오아시스의 몸값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어떤 반응이 좀 나오고 있을까요? 네, 증권가는 이번에 오아시스의 몸값이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됐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최근에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고려하면 이마저도 비싸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지난해 6월 이랜드 리테일이 오아시스의 지분 3%를 인수할 때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1조 1천억 원으로 평가했었는데요. 이것을 고려하면 공모가 하단은 오히려 지난해 평가를 하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 주요 IPO 대여들은 이 핵심 지분 투자자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에서 몸값을 책정하다 보니 이 고평가 논란이 불가피했었는데요. 오아시스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네. 자, 오아시스가 먼저 이렇게 올해 IPO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고요. 네. 그리고 올해 상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더 있습니다. 바로 SSG닷컴과 11번가도 네. 상장을 할 것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11번가는 올 9월에 상장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안에 상장 목표를 내비친 11번가는 1분기 내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당초 일각에서는 이 어려운 시장 상황에 11번가의 IPO 계획이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11번가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SG닷컴을 신중하게 상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2018년 이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쿼티 파트너스와 블루 런벤처스로부터 1조 원을 투자받았고요. 또한 2021년 총 거래액 5조 1,600억 원의 목표를 달성하며 일단 투자자 풋옵션은 충족시킨 상태입니다. 사측은 시장이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IPO를 추진하는 것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유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성과급 잔치가 벌어지면서 소위 횡재세 도입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유 기자, 현대오일뱅크가 성과급을 내놨는데 기본급의 지금 1000%를 성과급으로 지급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최근 모든 임직원에게 월 기본금의 1000%를 성과급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지난해엔 기본금의 600%를 지급했는데 400%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현대오일뱅크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3분기까지 2조 7,770억 원으로 2021년보다 226% 증가하자 이 성과급의 규모도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월 기본급의 1000% 수준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SK이노베이션도 이 성과급의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2022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4조 6,822억 원으로 2021년보다 160%나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이 S오일과 GS칼텍스도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4%, 186% 증가해 이 상당한 수준의 성과급 지급이 예상됩니다. 네, 이 정도의 성과급을 준 거라면 주요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은 얼마나 높았을지 네. 상상이 안 될 정도인데 네. 지난해 영업이익이 얼마나 될까요? 네, 지난해 주요 정유사들은 모두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챙겼는데요. 지난해 3분기까지 SK이노베이션의 영업이익은 4조 6,822억 원, GS칼텍스는 4조 309억 원, S오일은 3조 5,656억 원, 현대오일뱅크는 2조 7,7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4분기 실적까지 더하면 이들은 3조에서 5조 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네. 정유업계는 지난 2021년 4분기까지만 해도 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며 사양선업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이 에너지난이 심화하면서 역대 최고의 실적을 냈습니다. 다만 업계는 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수출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내 정유사는 이 수입한 원유를 정제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수출 비중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사실 업계 불만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그 초과 이윤세인 횡재세에 대한 갑론을박도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이 고유가로 국민이 신음하고 있는 동안 정유사들은 배만 불렸다며 이 초과 이윤세인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위기의 편승에 서민들의 등지에서 기록적인 이익을 챙기고 이 환경을 파괴한 만큼 일부를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을 때는 정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가 시대에 영업이익이 늘었다고 해서 횡재세를 거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유업계는 횡재세 개념이 해외에서 나온 것인데 이 외국과 국내 기업들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해외 석유회사들은 원유 시출을 직접 하고 있지만 국내 정유사는 원유를 수입해와 이 정제 마진을 거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 배임의 금액이 전년 대비 7배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유 기자, 자, 뉴스 시간에 저희가 상당히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네. 정확한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네, 16일 아시아경제에 보도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배임의 규모는 854억 4,430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2021년 대비 약 739억 원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횡령의 규모는 2020년 8억 1,610만 원에서 2021년 71억 7,650만 원, 지난해에는 724억 6,58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 횡령 사고 여파로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네. 이 배임 사고액도 마찬가지인데요. 2020년 9억 4천만 원에서 2021년 42억 9,100만 원, 지난해에는 129억 7,850만 원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난해 말에 발생한 국민은행 직원의 120억 원 배임 사고가 있습니다. 네, 우리은행의 700억 횡령 사건 상당히 네. 충격이 컸었죠. 네, 맞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각 은행별로 횡령과 배임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우리은행이 701억 3천만 원, 부산은행이 14억 9,340만 원, 신한은행에서도 303억 80만 원의 횡령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대구은행 2억 600만 원, IBK 기업은행 1억 6천만 원, 하나은행 1억 1,540만 원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배임 관련 사고 금액은 129억 7,850만 원이었습니다. 이 은행별로 살펴보면 국민은행이 123억 7,850만 원으로 가장 금액이 많았고요. 하나은행에서도 6억 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횡령액이 어마어마한데요. 사실 횡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환수입니다. 네. 네, 환수를 잘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이 엄청난 횡령액에 비해서 환수는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횡령액은 724억 6,580만 원이었지만 이 환수한 금액은 9억 9,930만 원으로 이 환수율이 1.4%에 불과했습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우리은행의 횡령액이 이 701억 3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 환수된 금액은 4억 9,790만 원에 그쳐 환수율이 0.7% 수준이었습니다. 네, 환수율이 전체 금액이 0.7%다. 네. 아, 상당히 미미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횡령과 배임에 은행권에서는 내놓은 대책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횡령 배임 사고가 지속되면서 은행권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내부 통자인 컨트롤타워의 준법 경영부를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현장 밀착형 사전 통제와 영업정 사고 예방을 위해 준법 감시 인력을 지역본부로 배치했습니다. 이 본점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구설수에 오른 우리은행도 이 본부 감사부를 신설했습니다. 이 내부 감사 조직인 검사실에서 본부 조직의 감사 기능을 분리하고 상시 감사를 전담토록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각 은행들이 대책을 내놓고 있긴 한데 각자 은행만의 자구 노력으로는 이런 사고들을 예방하기에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은행만의 노력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내부 통제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이 내부 통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이고 올 1분기 중에 입법 예고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태스크포스에선 이 CEO 등 금융상 임원의 책임성 강화에 대해
강화에 대해 논할 예정입니다. 이를테면 중대금융사고는 CEO가, 기타 일반적 금융사고는 담당 임원이 책임지도록 하는 등 이 관리 의무를 부과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외에는 이사회에도 내부 통제 관련 감독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 금융당국 관계자는 20년이 넘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해왔지만 이 크고 작은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사고를 대하는 금융사, 임직원의 태도, 조직 문화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내비쳤습니다. 이 내부 통제를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성과, 또 책임이 같이 가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탁 이슈 유지희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